내공이 있는 한마디는 무엇이 다른가? 품위 있게 할 말 다하는 사람들의 비밀, 우아한 승부사. 조윤재 지음 21세기 북스 출판사. 지나치지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가장 적절한 때 적절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겸손함 가운데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어야 한다. 표나지 않게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자신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은 중용, 내면의 단단함에서 얻을 수 있다. 넘치는 것보다 알맞은 것이 어렵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 논어. 중용은 균형 잡힌 삶을 위해 가장 필요한 덕목 중 하나다. 군자는 중용을 따르고 소인은 중용에 어긋난다라고 하며 군자가 되기 위한 덕목으로 중용을 강조했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중용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논어에는 중용의 덕은 지극하다. 하지만 이 덕을 지닌 사람이 드물게 된 지 오래되었다는 공자의 말이 실려 있기도 하다. 공자의 이 말은 중용의 덕이 그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천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려준다.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쓴 책 중용 구장에서는 이렇게 실려 있다. 천하의 국가를 다스리는 것도 가능하고 자귀나 녹을 사양하는 것도 가능하며 시퍼런 칼날 위에 서 있는 것도 가능하나 중용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용이란 권력이나 명예 그리고 용기와는 다르며 오히려 더 고차원적인 덕목이다. 그만큼 실천하기 어려운 개념인 것이다. 논어 선진에는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친 고사가 실려 있는데 이를 통해 중용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제자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자장과 자하 중 누가 더 현명합니까? 자장은 지나치고 자하는 부족하다. 그러면 자장이 더 낫습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 과유불급이라는 성어로 잘 알려진 대목이다. 여기서 자궁은 모자란 것보다는 좀 과하더라도 지나친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아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보다 초과 달성한 것이 좋게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자는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절함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바로 중용의 도다. 자공이 예로 들었던 자하와 자장은 공자의 제자들이다. 자하는 문장과 학문에 뛰어나 10명의 탁월한 제자를 이르는 공문 10철에 꼽히기는 하지만 둘 다 그리 널리 알려진 제자는 아니다. 오히려 두 사람은 서로 상반된 성격과 자질로 라이벌 관계를 이룸으로써 더 유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 자장은 능력도 있고 적극적인 성품이지만 수양이 부족하고 의욕도 지나친 면이 있었다. 그래서 함께 수학하던 동문들로부터 능력도 있고 당당하지만 더불어 인을 행하기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들었다. 적극적이고 활달한 성품이지만 자신감이 넘쳐서 상대를 배려하는 점이 부족했던 것이다. 한편 자하는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학문에 큰 진전을 얻었지만 고지식하고 소극적인 면이 있었다. 이를테면 약간 꽁생원 같은 성품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공자는 자하에게 군자와 같은 선비가 되어야지 소인과 같은 선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부에만 파묻혀 인간관계를 소외시한다면 폭넓고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가르침이다. 이처럼 공자는 두 제자 모두 중용의 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것이다. 중용의 도는 수치상으로 단순히 중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용의 덕은 실천하기가 어렵다. 앞서 자장과 자한은 지나침과 부족함을 각각 지적받았지만 평범한 우리는 두 가지 모두에서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다. 때로는 너무 지나쳐서 후회하고 때로는 너무 부족하고 소극적인 자신을 한탄하기도 한다. 대화에서도 마찬가지다. 내가 너무 지나친 말을 한 건 아닐까? 후회할 때도 있지만 그때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하며 소극적이었던 자신을 원망하기도 한다. 요즘과 같은 감정과 말의 과잉 시대에는 모자람보다는 지나침을 조심하는 것이 더 좋겠다. 특히 말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 과도한 말로 후회하기보다는 차라리 입을 닫고 침묵하는 것이 지혜롭다. 모자람은 채울 수 있지만 지나침은 다시 주워 담기 힘들기 때문이다. 위에 화가 나 있거나 큰 슬픔으로 감정이 복받친 사람을 대할 때는 더욱 지혜로운 처신이 필요하다. 말로 감정을 부추겨 더욱 고양시켜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많은 말로 상대를 어지럽혀서도 안 된다. 민감하게 상대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말과 침묵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자신을 드러낼 때도 마찬가지다. 자부심과 겸손함이 적절해야 한다. 겸손함은 누구라도 당연히 갖춰야 하는 좋은 덕목이다. 하지만 지나치면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심하면 비굴하게 보일 수도 있다. 겸손한 가운데 당당한 자신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자신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중용, 즉 내면의 단단함에서 얻을 수 있다. 중용이란 균형 감각과 타이밍이다. 가장 적절한 말을 가장 적절한 때에 한다면 그것이 곧 중용의 대화다. 말할 때가 되지 않았는데 말하는 것을 조급하다고 하고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을 숨긴다고 하고 안색을 살피지 않고 말하는 것을 눈뜬 장님이라고 한다. 논어. 원래 이 성어는 윗사람을 모실 때 저지르기 쉬운 세 가지 잘못을 말한다. 하지만 꼭 윗사람만이 아니라 평상시의 대화에서도 지켜야 할 보편적인 원칙이다. 이 원칙을 지키면 특별히 달변가는 아니더라도 말을 제대로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먼저 말할 때가 되지 않았는데 말하는 것은 차례가 아닌데 말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 중간 불쑥불쑥 끼어들거나 말을 독점하는 사람이다. 특히 자기가 잘 아는 주제가 나오면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틈조차 주지 않는다. 공자는 이런 행태를 조급하다라고 표현했다. 사람이 성급하고 시끄러워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자신을 높이고 남을 낮추는 교만이 있다. 그래서 순자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오만하다로 바꾸어 표현했다. 그 다음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자기 속마음을 감추는 것이다. 말할 순서인데도 하지 않거나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반드시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감춰두는 것은 상대를 기만하는 것이다. 속이는 것은 꼭 거짓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속이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하고 손해가 되는 말은 감춰둔다. 거짓말이 능동적인 기만이라면 숨기는 것은 수동적인 기만이다. 마지막으로 안색을 살피지 않고 말하는 것은 눈치 없고 무모한 행동이다. 여기서 안색을 살피는 것은 상대의 감정 상태를 감안해 그에 맞게 말하는 것이다. 만약 상대가 화가 나 있거나 슬퍼하는 상태라면 말을 가리는 것이 좋다. 들으면 더 화날 말, 더 슬퍼할 말은 가려서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상대가 혼란스러운 상태라면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말은 피하는 것이 좋다. 감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자는 이런 사람을 두고 눈뜬 장님이라고 표현했다. 눈은 뜨고 있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기에 장님과 같다. 만약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판단을 하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맞게 말을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바로 말의 진실함이다. 말을 잘한다는 것을 평상시에 듣기 좋은 말을 잘하고 능수능란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말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공허한 울림이 되고 만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한다. 상사에게 하는 말뿐 아니라 아랫사람 혹은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다. 또한 내 생각을 전달하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상대에게 집중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할 수 있다. 사람이 있어야 할 시간, 있어야 할 장소를 찾지 못하면 길을 잃은 것이다. 말에도 꼭 있어야 할 시간과 장소가 있다. 사람은 길을 찾아 되돌아올 수 있지만 한 번 나간 말은 돌아오기 힘들다. 기회를 움켜쥘 말 한마디. 말이란 이치를 꾸미는 것이다. 말이 지극한 이치에 이르면 일의 본질이 드러난다. 6도. 누구에게나 3번의 기회는 있다는 말이 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힘이 되는 말이다. 비록 지금은 힘이 들지만 언젠가 기회가 오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회는 공평하지만 그 기회를 잡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잡고 꿈을 이루지만 어떤 사람은 기회를 놓치고 좌절한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기회가 지나쳐간 것을 모르기도 한다. 이탈리아의 토리노 박물관에는 기회의 신 카이로스의 석상이 있다. 내 앞머리가 긴 이유는 사람들이 붙잡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한 번 지나치면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내 이름은 카이로스, 기회의 신이다. 역사상 가장 극적으로 기회를 잡은 인물로는 강태공을 들 수 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 낚시를 하며 때를 기다리다가 점괘에 따라 큰 인물을 찾아 나선 주문왕을 만나 나라의 스승으로 추대된다. 그의 삶에서 몇 번의 기회가 지나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인생의 마지막 기회는 놓치지 않았다. 두 사람이 위수 강가에서 만나는 장면은 육도의 맨 앞부분 문도에 실려 있다. 그곳에서 그는 문왕에게 천하 통치의 비책을 낚시에 비유하여 말해준다. 긴 대화지만 핵심은 이렇다.
낚시는 물고기를 얻기 위한 한 방편이지만 여기에 담긴 뜻은 매우 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큰 이치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물은 근원이 깊어야 잘 흐르고 물이 잘 흘러야 물고기가 잘 자라는 것이 한 가지 이치입니다. 또한 나무는 뿌리가 깊어야 잎이 우거지고 잎이 우거져야 열매가 잘 열리는 것도 역시 중요한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군자는 군주와 뜻이 맞으면 마음이 화합하고 마음이 화합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으니 이것이 큰 이치입니다. 말이란 이치를 꾸미는 것입니다. 이제 신이 지극한 이치를 거리낌 없이 다 말하려고 합니다. 군주께서는 꺼려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먼저 강태공은 낚시를 좋은 인재를 얻는 것에 비유했다. 좋은 인재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주가 넓은 포용심과 훌륭한 인격을 갖춰야 한다. 마치 물이 깊고 잘 흐르는 곳에 물고기가 모이고 나무의 뿌리가 깊어야 열매가 잘 열리는 것과 같다. 그 다음 군주와 신하가 화합한다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강태공은 자신이 세상의 큰 이치를 말하고자 하니 들을 준비가 되었냐고 물었고 문왕이 흔쾌히 청하자 역시 낚시에 비유하여 천하 경영의 이치를 말해준다. 이후에도 대화는 계속되고 대화의 마지막에 문왕은 2번 절하며 강태공을 궁으로 모셔 나라의 스승으로 삼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은나라의 폭정을 물리치고 주나라를 창건하는데 힘을 합치게 된다. 우연처럼 만난 기회였지만 강태공은 이를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 그치지 않고 세상을 평안하게 만들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강태공의 철저한 준비와 말의 능력이었다. 무엇보다 강태공은 말의 본질을 알고 있었다. 어떤 위대한 꿈이 있고 놀라운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말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자신이 말하고 싶은 중요한 이치가 있다면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게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의 핵심이다. 평범한 일상의 일이든 천하를 경영하는 일이든 마찬가지다. 그런 능력이 있을 때 자신이 꿈꾸는 일의 본질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 그리고 강태공은 비유하는 능력이 있었다. 낚시를 통해 천하 경영의 이치를 말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아무리 말재간이 좋아도 자신이 모르는 것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이해하기 어렵다. 자신조차 이해하기 어렵고 그 어떤 사람도 설득시킬 수 없다. 우리의 삶은 기회를 만들고 잡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롭게 창의적인 기획을 하거나 그것을 발표하는 일은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특별한 사람을 만나거나 번뜩이는 영감이 떠오르는 것은 우연한 기회를 만나는 것이다. 이때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언제 누구에게 말하더라도 확실하게 설득할 수 있도록 평소에 자신의 꿈과 목표를 잘 정리해서 머릿속에 두어야 한다. 그 다음은 핵심을 전달할 수 있는 말의 능력이다. 아무리 큰 꿈이 있어도 좋은 기회를 잡았어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 이룰 수 없다. 그것을 3000년 전 강태공이 가르쳐 준다.